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또 반대로 사상 최대의 돈풀기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공포와 기회가 상존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항상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박스피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박스피를 벗어날 기회인지 아니면 오히려 두려워야 될 때인지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정말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봐 주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그런 분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로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오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얘기하기 전에 미국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서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정말 취임하는 그 과정이 점점 가면서 네. 미국 시장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 조금 이제 미국 대선 이전과 이후에 투자자들의 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전에는 사람들이 블루웨이브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바이든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해서 뭔가 이제 민주당 정권의 색깔로 갈 거다라는 게 이제 큰 기대였고, 네. 오히려 지금처럼 상원을 민주당이 못 가져오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원에서 좀 이제 벽에 부딪힐 거다라고는 걱정이 있었는데, 네. 이제 선거 이후에는 조금 이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이 민주당이 가진 전통적인 철학은 시장에 많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네.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세도 옹호하는데, 이제 상원을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재정 지출 늘리고 하는 건 그대로 쓰겠지만은 기업에 대한 좀 과격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증세 같은 것들이 상원에서 벽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가 또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바이든이 여러 가지 정책을 쓸 때 공화당 상원에서 만만치 않게 좀 제동을 많이 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상식으로는 여당이 돈을 많이 쓰자 그러고 야당은 반대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은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돈 많이 쓰자 그러고 공화당은 조금 쓰자 그러는, 그들의 이제 철학이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공화당은 시장에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에 맡겨두자라는 거라서, 바이든 행정부 4년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공화당 의회 태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은 지금은 좀 좋은 조합으로,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규제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시간 지나면서 미국 쪽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선 직후의 반응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상원을 만약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이게 미국 증시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해석, 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을까요? 해석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예를 들어서 사실 올해 내내는 글로벌 경제가 이제 3분기 이후로는 회복이지만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이제 비상시국이니까 정부는 재정 지출 막 쓰고 중앙은행은 충분히 돈을 풀 거란 기대가 자산시장을 부양을 해서, 또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런 식의 경제 개입이 과연 정당화될 거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것도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진 것도 내년에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질 거란 기대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 어떤 정치 구도에 약간의 좀 그 불협화음보다는 뭔가 이제 균형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서 지금 시장이 달아오른 분위기들이 조금 냉각될 여지가 전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언택트주들, 그러니까 빅테크,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 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반면에 그 S&P 500을 구성하는 일반 다른 기업들, 빅테크가 아닌 기업들이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봤었는데 네. 지금처럼 이 상원을 공화당이 갖고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어떤 법안 통과를 네.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막는다면 네. 그런 어떤 시장의 구도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게 일종의 좀 시대 정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아마존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조사를 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부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5년 단임 대통령제 이후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적어도 개념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했던 정권은 저는 노태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들에서는 이게 사유재산 부정하는 거냐 막 이런 식의 얘기들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약을 지키진 않았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에서 그런 아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 법안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이후로 노태우 정권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색깔의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규제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네.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가져온 부작용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들의 정파적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해야 될 시대 정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뭐 과연 아마존이나 구글 때문에 불편한 소비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 10여 년 동안에 사실 민간에서 혁신이 있었던 건 팡밖에 없었고 부자가 된 건 그들의 기업들의 주주만 부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 혹은 증세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그 구글이 반독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게 지금 앞으로 들어올 바이든의 법무부가 아니고요. 네. 트럼프 법무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가치주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공화당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 기업이 지난 10년처럼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전통적으로 보면 실리콘밸리는 네. 미국의 민주당이 친화적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었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게 보기 힘든 굉장히 정체가 된 사회에서 특정 플레이어들만 너무 커진 데 따른 어떤 공격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식의 공격이 혁신의 싹을 자른다는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모든 정책의 방향은 약자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을 먼저 좀 여쭤본 이유가 네. 우리나라 코스피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미국에 대한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미국에서 앞으로 내년에 그럼 어떤 방식이든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지금 봐도 좀 되겠죠? 스타일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네. 예, 이제 뭐 그동안 좋았던 것보다는 나빴던 가치주들이 조금 좋을 것 같고 네.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는 뭐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보다 좋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내년에 그러면 좀 예. 본격적으로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예. 그리고 또 코스닥 이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네. 그동안 좀 오명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박스를 네, 못 벗어난다. 네, 박스 우리가 그렇죠. 네. 2200 코스피 2200을 벗어났던 게 2011년이니까 지금 네, 네. 어떻게 보면 한 1800에서 2600까지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9년째라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박스피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네. 현재 이게 버블의 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뭐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한국 주식이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00이라 그러면은 한 2,500 같죠? 그럼 이게 한 4년 전 정도 주가 수준이고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11년에 2,200 갔다는 걸로부터 삼을 수도 있고요. 네. 처음에 2,000포인트 간 게 이제 2007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3년 동안에 한 2,500까지 25% 올랐으니까 연율하로 2%도 이제 못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긴 역사가 있는데 한번 박스권에 머무르게 됐던 원인들을 한번 복귀해보고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보면 드리면요. 일단 기업 이익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거의 다 갔는데 2,500
넘어섰으니까요. 2018년도에 상장사 당기순이익이 한 150조 원 정도 벌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돈 엄청 많이 벌었죠. 근데 올해 상장사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가 한 90조 원, 내년이 한 125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후년 정도 가야 한 150조 원 정도가 되니까 네. 또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낙관적인 좀 편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2000 박스권을 뚫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됐고요. 반도체가 전통적으로 이익의 부침이 심한 시클리컬한 업종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2018년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2019년에 그 이익이 7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의 부침이 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그 주식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멋진 그 어떤 그 첨단 기업이지만 시장에서 그 기업에게 어떤 밸류에이션 그 프리미엄을 주는 거는 아이들에게 과자 팔아먹는 음식료 업체의 PER이 더 높습니다. 그럼 뭐 그냥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네. 또 투자할 때도 많지 않으니까 배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내년과 뭐 그 후년에 증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거는 시장 투자자들이 많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힘들 거다. 그러면 이제 이익의 본질이 박스권에 버물러 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고 또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증권회사 96년에 입사했는데요. 뭐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뭐 2,500일 때도 디스카운트고 1,000일 때도 디스카운트인데 저는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안 주는 이유가 한국의 굉장히 큰 기업들이 가진 어떤 지배 구조가 다수 주주들과 기업을 그 경영하는 소위 오너들의 이해관계가 저는 안 맞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뭐 한국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대주주의 지분은 굉장히 적고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주주가 좀 기본적으로 친화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30대 재벌들의 전체 그 보유 지분 대비 오너들이 갖고 있는 게 10% 미만이거든요. 배당을 주게 되면 90% 주주들과 나눠 갖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선대가 돌아가지고 할 때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배당으로 부를 나누는 것보다 보다는 뭔가 이제 기업 밖으로 이익을 빼돌리는 뭐 이런 식의 경영 행위들이 있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배당을 적게 주고 지금 뭐 역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주주보다는 기타 주주들의 권익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을 뚫고 넘어간다 그럼 제 생각에는 어떤 제도의 변화와 이걸 투자자들이 활용하게 되면 낮은 배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 이익은 저는 뭐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배당과 지배 구조는 조금 변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또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군요. 21년 세 번째로 그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렀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했습니다. 뭐 10년 동안 2007년, 8년에 나타났던 주식형 펀드 붐이 일단락된 이후로 크게 보면 외국인은 주식을 많이 샀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너무 높게 가져갔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소위 뭐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주식 투자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이건 또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변화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금리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가 성장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까지 간다 그러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할인율이 마이너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의 주식의 장기 성과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금리 효과는 조금 약하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외면했던 한국 사람들의 시장 참여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지배 구조의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주식시장에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21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아마 올해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21년 굉장히 궁금한 네, 네. 어떻게 보면 주식을 보유해서 첫 해가 네. 이제 만 1년이 되는 첫 해가 될 수도 제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에는 시장을 전망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식을 외면해 왔던 한국 사람들의 주식 투자가 내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네. 주식이 자기 강화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자금 유입의 강도가 약한데 계속 주식 시장으로 한국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들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뭐 저처럼 이제 주식 시장에 있고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와 한국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주주들의 이익이 과연 기업의 장기 가치에 부합하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네. 팔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기업이 휘둘리게 되면 기업들의 장기 가치를 높이지 못할 거다라는 저는 그 반론도 정당하다고 보는데 네. 근데 한국은 주주자본주의의 과잉이 아니고 네. 오히려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못 해본 그런 결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으로 보면은 제 생각엔 아래 위로 10% 정도의 기회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 참여가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액 주주권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라는 좀 조건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Round one, fight.